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온 이 피셔의 견해를 볼게요. 여기는 표시는 안 했지만 요새 나왔죠. 22년 기출에 나왔던 사람인데, 자, 자율 토대도 이제 아이고 노란색 칠해야지. 자, 자율 토대로 가설을 만들고 그 자료에 비추어서 논리적 모순이 없는 사고 해서 두 개를 합쳐서 뭐냐면 기납적 사고와 가설적 추론을 합쳐서 인진적 사고를 이제 만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역사학에서 가설적 추론이 왜 필요하냐? 어, 보통 이제 앞에 지금 기출법이라는 가설적 추론은 주로 이제 지구과학이나 뭐 천문학이나 뭐 지질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사학도 도입을 할 수 있어. 왜냐면 역사학은 관찰 가능하지 못하죠. 지금 와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기납법이나 영역법 좀 이렇게 관찰할 수 없잖아요. 과거에 있는 사실들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자료를 보고 이제 그 추론을 해야 되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우리 비슷한 상황들과 뭐냐면 연결시켜 갖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설적 추론이 필요한 거야. 가설을. 그래서 머릿속에 뭐냐면 비슷한 상황과 연상시켜서 가설을 세우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근데 여기서 가설만 끝내면 안 되죠. 요 가설과 관련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비춰서 논리적 모순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실로 확증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올 때 피셔와 관련된 그 인지사고와 관련된 거 쓰면 요걸 쓰셔야 돼요. 예, 요걸 외워서 쓰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그 반증 그 가능성의 그 사고 해가지고 그걸 쓰신 분도 있더라고. 근데 요거는 그 뭐라고 할까요? 전반적인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제 인지사고의 전반적 특징이지. 요 PC와 관련된 한정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좀 틀린 것 같아. 요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제 얘기한 반증 가능성의 입장에서 쓰는 거는 그냥 인지사고와 이제 어떤 연관성 있는 사고 방식이죠. 예, 근데 PC와 한계에서 딱 이렇게 제한돼서 물어봤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같이 써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설적 추론을 볼 때 신뢰성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역사적을 가져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가설적 추론만 가지고 안 되고 신뢰성 있는 해석을 이제 뭐냐면 해야 된다. 어, 그때 이제 뭐냐면 자료를 같이 제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래야 좀 역사 사고를 가정을 했는데 이런 것들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가설적 추론을 보태어 신뢰성 있는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면 역사 사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가설적 추론도 필요하지만 신뢰성 있는 해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나적 사고를 통해서 형성된 그걸 합쳐야지만 역사 사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네요. 제가 여기 구성되어 있네. 그래서 가설적 그 추론과 기납적 추론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가지 요거를 합쳐서 보통 인증적 사고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불수를 보죠. 불수. 불수는 피셔가 역사 교육에 처음으로 가설적 사고를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인지 사고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지 사고를 이제 했는데, 이 인지 사고를 뭐냐 실험으로 통해서 실험 관찰을 통해서 검증을 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피셔의 그런 인지 사고를 좀 더 확장시켰죠. 예. 그러면 불수의 인지 사고의 특징을 볼게요. 자, 이 불수의 인지적 사고도 피셔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좀 더 확장됐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설적 추론을 뭐라고 잃어버리는 세계, 그리고 상상력 신뢰성 해설, 기납적 추론, 이 두 가지가 해석돼야지 역사 사고 과정을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가설적 추론과 그다음에 여기 신뢰성 있는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신뢰성 해석을 할 때 가능하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주수도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눈여겨 잃어버린 세계가 뭐냐? 이건 운이적 표현인데, 자, 가설적 추론을 할 때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을 구성하는 거야. 네, 감정이입을 통해서. 왜냐면 역사의 객관적인 사실들, 그러니까 사료들은 객관적인 사료들은 그 보통 표면적인 행동들만 나오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뭐냐면 잃어버린 세계로 이제 뭐냐면 얘기한 거야.
분명히 내면 존재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이 잃어버린 세계를 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것은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감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세계를 구성을 잃어버린 세계의 어떤 것을 이제 그래서 찾아내고 가설적 추론을 통해서 뭐냐면 사회를 검증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 사건들 어떤 공통된 중심과 어떤 명백히 관련된 상상적 망을 연결된 거다.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예. 요 부분은 예전에 04년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아까 질문 예언처럼 실험 관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과연 이제 인증 사고가 학생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시선 관찰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선 관찰을 통해서 이제 구분을 했어.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구분을 했냐면 어떤 특정한 자료를 주고 그것을 학생들이 분류를 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두 가지 부류의 학생들이 나왔어요. 한 단계는 이제 구체적 분류를 한 거죠. 직접 내용을 토대로 분류하는 유형과 그다음에 추상적 분류는 뭐냐면 창조적 사고와 상상적 사고를 통해서 자율 종합 분석 여러 가지 항목을 분류하는, 그리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까지 다 파악하는 그런 것들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다. 구체적 분류와 추상적 분류 두 가지를 했다. 자, 근데 이제 결론은 이 신원 관찰을 보고 어떻게 이제 그 결론 내느냐? 자, 일단 추상적 단계하고 구체적 단계 분류했잖아요, 학생들이요. 양자가 인지적 사고라는 걸 인정해요. 둘 다 인지적 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능력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거야. 둘 다 인지적 사고지만 학생들의 능력의 편차가 존재한다. 그러면 구체 분류와 이 추상적 분류는 어느 게 더 능력이 있는 학생이 있어요? 당연히 추상적 분류가 하는 학생들이 능력이 있겠죠. 여기가 둘 다 인지적 사고지만 이쪽이 좀 더 인지적 사고를 갖고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능력의 차이가 왜 나타나냐? 다 누구 탓이다? 교사 탓이다. 그래서 교사의 고수 방법과 가치관의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단계에 따른 이제 학습 계열에 이제 그 고안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사료학습 단계에서 인지적 사고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1단계 보면 사료 자체의 역사 사실을 파악하는 거야. 그리고 2단계는 사료의 역사 이해 증거 삼고서 사료의 외형적인 명확히 나타내는 내용만 관심이 있다가 3단계는 사료 종합 분석을 하죠. 그 외형뿐만 아니라 내포적 의미를 파악해서 역사의 개념과 지식을 토대로 사료를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요 단계가 이제 인식적 사고죠. 왜 인식적 사고냐면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잖아. 내포된 의미는 어디와 연결돼요? 잃어버린 세계와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 외형적으로 명확히 나타난 내용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건 주로 이제 사회의 표면적인 어떤 내용들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잃어버린 세계, 그러니까 그 밑에 적혀 있진 않지만 뭐냐면 있는 그 내용을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부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잃어버린 세계를 이제 파악하려면 감정이 필요하죠. 상상력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단계 때 3단계 때 인진적 사고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료 해석 단계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주의할 것은 요게 단계가 들어가니까 삐아지의 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뭐 학생이든 그 다음에 그 교수든 연구자든 이런 그 단계 3단계를 거쳐갖고 사료가 파악된다는 거예요. 사료 의미가. 예. 그런 단계요. 그러니까 사료 절차 과정의 해석의 단계지 그 어떤 인증 발달 단계는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읽고 그 관련된 내용이 사료 1번에 건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건원에 보면 이제 우리가 건원이 아들들과 싸우다가 그 뭐냐 쫓겨나 금산사 유폐됐잖아요. 예. 그 금강만 초연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 건원이 유폐된 것은 왕권 다툼, 그러니까 거리 자리 다툼이라고 왕의 계승 다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표면적인 내용이고 그 밑에 보니까 건원과 그다음에 금강은 넷째 아들 금강은 친신라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용곰이나 그 외에 나머지 아들들 있죠. 얘들은 반신라적인 아니 반신라 이쪽은 친고려 입장이고 여기는 반고려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외교 관계 대립 부분이 뭐냐면 여기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건원이 이제 쫓겨나는 배경이 되었다. 요걸 이제 설명한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3단계 사료 종합 분석을 해석을 통해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의 내포된 의미, 잃어버린 세계를 통해 감정을 통해 파악했기 때문에 그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의미가. 그래서 요 3단계의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인증적 사고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 사료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요 관련된 건 인증적 사고 관련된 사료 그 논문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발제를 해왔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인증적 사고하고 이제 가학적 사고 비교를 보면요. 자, 인증 사고의 특징은 역사적 사고 외에도 가학적 사고를 사용했다는 거 특징이죠. 예, 그래서 가설적 추론이라는 게 가학적 사고잖아요. 지구과학이나 이런 데서 쓰는 기축법을 이제 도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설적 사고를 이제 사용했던 가설적 추론 사용해서 가학적 사고를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죠. 예, 자, 그 역사에서 인증적 사고가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인데 그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예. 비교니까 차이점도 있겠죠. 차이점이 뭐냐면 가설적 추론을 이제 도입을 했지만 이 차이점이죠. 자, 이제서는 가설적 추론과 함께 기납적 추론을 같이 사용했어. 근데 과학에서는 주로 이제 가설적 추론하고 영업 기납적 추론을 같이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는 영업적 추론을 사용하지 않지만 여기는 영업적 추론을 사용한다. 이게 차이점이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를 보자. 구성주의. 자, 구성주의도 예전에 시험 문제 한 3번 정도 나왔어. 요거. 이 구성주의는 역사과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역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통용되는 거죠.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도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구성주의는 인식론의 인식론이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인식론이란 뭐예요? 인식론. 인식론이라는 건 철학에서 지식의 형성 과정과 조건들을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여러 조건들이 있죠. 뭐 경험론도 있고 그 관련된 있는 합리론도 있고 등등등 있잖아요. 인식론 중에 그 인식론을 더 포괄할 수 있는 인식론이야. 상당히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인식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구성을 좀 볼게요. 구성은 피아제 인지 구성주의와 그다음에 비고치의 사회적 구성주의로 결합됐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공사 기출문제 나왔어요. 공사 기출문제. 피아제 인지적 구성주의와 비고치의 사회적 구성주의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아제 인지적 구성주의를 딱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와 연결되는 거야? 영일론과 연결됐다고 볼 수 있죠. 예, 영일론과. 그런데 이제 요때 그 영일론이 이제 피아제 인지 구성주의는 동화, 조절, 평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령 발달 단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서 받아들이냐면 연구론적인 입장에서 또 받아들여요. 얘네들이 삐아제 이론이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인지 구조 이론 구성주의도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비고츠피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은 뭐 여러분 비계 이론이라고 아시죠? 예. 그래서 비계가 뭐예요? 비계가 보통 건물 철골 구조를 올릴 때 이렇게 철골과 철골을 묶어 놓는 것이 비계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요번도 교육학 시간 때 더 많이 배우셨겠지만 보통 이제 그 좀 약간 띠떨어진 학생들 있죠. 뒤떨어진 학생들, 예,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있으면 이 학생들을 이제 뭐냐면 좀 높은 단계에서 올리기 위해서 비계 같은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 누가 해주냐? 좀 약간 성적이 어 좋은 동료 학생이나 그다음에 교사가 그런 비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단계 좀 더 인식폭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들과 상호작용해서 좀 더 한 단계 인지구조를 더 발달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사회적 구성주의예요. 예. 그래서 뼈아제 인지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가 결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볼 게 이제 개인적 구성주의. 이게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했는데 정확하면 이제 인지적 구성주의였어. 예. 삐아제 인지 구조 구성주의를 이제 좀 보면 동화 조절 평형 단계에서 나타나죠. 이걸 통해서 인지 구조, 스키마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화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거고 조조는 아니, 기존의 지식에 이제 새로운 걸 집어넣는 거고 조조는 기존의 지식이 잘못된 거 알고 그걸 이제 조절하고 그다음 평형 단계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맥락이라는 것도 이 조절이에요. 네. 이 동화는 이제 5개념에 속하고요. 이 5개념이 주어지면 맥락을 통해서 본쳐서 평형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인지 구조가 좀 바뀌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구성주의는 예전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냐면 맥락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와 또 관련돼서 나왔냐면 수행평가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09년에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수행평가는 구성주의의 이론적 바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의 가정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수행평가 자체가.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구성주의는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인식론의 한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지는가 그걸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자, 지식은 외부로부터 그대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그 인식 주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인 학습이 중시 여기고요. 지식의 뜻은 선행 개념을 재구성하거나 인지도식을 재현하는 걸 보고 학습자 인지도식은 이제 스키마죠. 학습자가 간직하고 있는 5개념 선행 개념의 의미의 역할을 강조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동화 조절 평형 중에 요 5개념적 요소가 있다고 했죠. 특히 뭐 대본 지식이나 이런 스키마들이 이제 종전의 스키마들 그 5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화를 조절 통해서 개선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맥락이 필요해. 그래서 맥락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맥락이란 건 뭐냐? 이거는 그 사건의 주제나 배경, 연대기와 기간 등을 강조해. 그러니까 사항적 배경을. 그래서 종전의 이제 대본 지식을 바탕으로 한 5개념을 수정을 할 수 있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자, 맥락의 시사점은 뭐냐면 역사적 이야기 형식이 담겨진 가공만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 탐구 결과만 팩트를 바탕으로 한 거다. 이야기 형식이라는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내러티브와 연결돼 있는데 내러티브의 장단점을 좀 보셔야 돼요. 요 양날의 칼.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내러티브가 나오냐면 내러티브에서 구성할 때 주로 이제 대본 지식을 많이 이용하죠. 이 스키마. 이때 스키마라는 것은 기존의 이제 그 지식을 바탕한 스키마죠. 이걸 이제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5개념들이 많다는 거야. 왜? 현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선행 개념, 지금 현재적 지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편하죠. 상당히. 그렇지만 또 한편 과거의 상황을 볼 때는 5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거 개선을 해야 돼. 왜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어요. 양날의 칼. 그래서 이제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그 도의 역할. 칼을 보면 검과 도가 있잖아요. 검은 이제 한 면만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도는 양면에 있는 건데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비수가 있죠. 시들다 보면. 예. 그래갖고 이걸 이제 양날의 칼이죠. 적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나도 잘못하면 뵐 수도 있는 그런 양날의 칼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제가 일관성 좋은 점은 뭐냐? 일관성 있는 정보를 조직하고 상상과 감정을 고취시켜 역사적 사건의 인과관계와 정의 맥락을 이해를 증식시킨 반면에, 자, 나쁜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공상적 이야기를 꾸미가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허용하여 5개념과 왜곡을 초래했다. 현재적 지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5개념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겠죠. 대본 지식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맥락이 필요하다. 이 맥락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나온 거야? 구성주의. 피아제의 이제 인지적 구성주의에서 나왔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조절 역할이 맥락 역할을 하고 평형을 해서 5개념을 수정한 상태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인지 구조를 또 만들어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인식론에 따른 역사 이해를 볼게요.
자, 앞에서는 이제 구성주의의 이제 효용성을 뭘로 설명하는 맥락, 5개념 수종을 받고, 요게 이제 사학 구성주의 인식론은 뭐냐면 그 역사 종전의 잘못된 역사 이해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또 구성주의 인식론에서 찾죠. 원래 역사라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지식 가정을 강조하고 원래 역사가 그렇죠. 역사 교육도 그렇고. 근데 이 시험 체제에 있는 역사 교육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교육은 교과서에 답이 정해져 있고 이 답을 암기해서 지필 교사를 통해 점수를 매기는 데 주 역할을 한 거야. 이게 마치 이제 역사가 이제 암기 과목으로 인식되는 그걸 이제 하죠. 암기 과목.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자체가 잘못됐다. 원래 역사학이나 역사 교육이 갖고 있는 지식의 형태가 더를 다시 뭐냐면 한계시켜주는 역할 구성주의가 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역사학과 역사 교육이 지식이 상당히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해석 가능하고 답이 없는 건데 종전에 그 잘못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 마침 역사 답이 있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를 달려 외우는 그런 교수학습 방법이 왜곡됐다. 그래서 이걸 다시 예전에 그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다시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 구성주의 인식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파란책 내용에 되게 많이 적히는데 구성주의는 파란책 내용이 많아요. 예. 그 남색책 같은 게 가끔씩 조금씩 보이는데 체계적 설명 구성주의는 저기 파란책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역사적 탐구는 보다 구조적인 영역의 문제 해결과 다르다. 역사의 목표는 모호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개인의 해석 영역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딱딱 꺼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 해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해석과 설명을 중시 여기죠. 여기 파란책이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역사 해석은 현재적인 의도적인 것으로 주어진 시간과 상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적 입장에서 현재주의 역사관하고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역사학습에 많은 정보를 획득하다 포괄적인 독해 능력이 기는 게 아니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 비교나 분석적 관점을 함양한다. 근데 이제 역사학습은 이제 그 목적인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원래 목적이 이건데 암기 과목을 뭐냐면 여기게 되죠. 그 암기 과목 여기 이유가 뭐야? 이제 이게 입시주의 교육체제 문제점이죠.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교과서에 있는 문장들 외우고 팩트 외워가지고 쓰는 걸로 돼 있어. 네.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그런 뭐냐면 역사학습의 모습이 왜곡됐기 때문에 탐구로서 역사 이해가 유도된다. 그래서 구성주의를 도입하면서 종전처럼 사료 비판과 해석을 통해서 왜냐면 암기 중심의 어떤 역사를 타파할 수 있다. 요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려면 평가 방식도 바뀌어야겠죠. 종전에 이제 지필 위주의 이제 시험 방식에서 무슨 방식으로 지식의 가정을 평가하는 수행 평가 같은 것들 이제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비판의 질문의 톤도 장려하고 그리고 뭐 음악, 미술 작품, 시 같은 것들 이용해서 그 뭐냐면 융합형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구성주의가 역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볼게요. 자, 두 가지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내러티브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지적한 대본 지식을 매기도 한 사행력 5개념을 수정했다. 맥락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맥락 내용을 쓰시고 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기출에 2차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건데 그때 이제 뭐가 나냐면 그 목걸이 사건 있죠. 예, 목걸이 사건. 이 목걸이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배경이 됐던 목걸이 사건하고 같이 나왔어요. 역사 사실 관련돼서. 그 다음에 종전의 역사 인식론을 이제 변화시켜서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쳐서 지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 변화 가능성 측면이 있다는 걸 상기시키고 그 입장에서 평가 방법을 수행평가를 강조했다. 그래서 수행평가 연결시켜서 09년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이것도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독자 반응 이론이 있어요. 요거는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요때 독자라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을 말하죠. 읽는 사람을.
이때 교과서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학생이죠.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과 교과서의 관계를 얘기한 건데 예전에 이제 그 뭐냐 이거 해석학에서 나온 거야. 해석학에서 예전에 교과서는 학생들과 상관없이 학생들 이해 수준과 상관없이 교과의 위계 구조만 강조했던 거야. 예, 교과의 위계 구조. 그러니까 애들이 읽기에 되게 뭐냐면 어려워해. 예. 그런데 이제 새로운 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과서가 학생의 교과의 위계 구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인지 발달 단계도 고려해야 된다. 아이들의 그 수준 있죠. 사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지 발달보다 학생의 사고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 과정을 탐구하는 과정을 별도로 진행되었던 예전에 독자 학생들하고 학생들 그걸 읽었을 때 어떻게 이해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했던 그 내용에서 벗어나서 학생의 사고와 교과서 내용을 분석을 통해서 서로 결합을 시켰는데 그 학생의 사고는 학생에 대한 사고에 대한 연구, 교과 내용 분석은 교과 위기 구조 이런 걸 같이 결합을 시켰는데 예전에 분리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독자 반응인 거예요. 학생의 사고와 그 다음에 교과서의 위기 구조를 서로 결합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독자 반응 이동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했고 내러티브로 넘어가죠. 내러티브. 자, 이 내러티브는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죠. 요거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뭐 파란 책에도 있고요, 남색 책에도 있고, 갈색 책에도 있고, 뭐 여러 책이 다 있어. 여러 책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갖고 중요한 부분만 기출 중심으로 해서 빼와가지고 정리 좀 했어요. 내러티브 역사 수업에 적용이라는 장을 만들어갖고. 자, 그러면 내러티브의 부각 배경과 이건 좀 바탕을 볼게요. 자, 일단 역사 교육론 측면에서 보면 역사 교육에서 피아제 예전에 파란색 B라고 적은데 저게 B죠. 피아제 이론을 도입에 대한 영역 특정 인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영고론이 막 영일론을 비판하니까 영일론에서 이제 반격을 했죠.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비판만 하는데 역사 고유의 어떤 인식 방법과 그 다음에 뭐 서술 방법이 뭐냐? 그거 제시해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영역 그 연구원 입장에서 그거 제시해보겠다 해갖고 제시한 것이 뭐냐면 내러티브죠. 내러티브. 내러티브는 그때 당시에 지금 반경을 받고 이제 제시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건 아니죠. 예전부터 계속 있었죠. 고대 시대부터 뭐 역사 서술할 때나 뭐 얘기할 때 내러티브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또 포스트 모더니즘 깔려 있어요. 또 내러티브 바탕에는 역사 지식의 상대성, 담론의 역사 테스트, 해체적 유기성 내러티브 이론이 있다. 자,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또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내러티브의 개념이 뭐냐? 사전적 개념은 하나 또는 일련의 사건을 글이나 말의 형태로 전달하는 거. 그런 글과 말의 의미를 얘기하고요. 그다음 내러티브 구성을 볼게요. 내러티브 구성은 두 가지도 있어요. 전달 대상과 사건의 내러티브와 전달 방식, 담론으로서 구성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야. 그래서 뭐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사건, 인물, 환경인데 뭐 신화, 전설, 그다음 설화, 일화, 유인의 일대기.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를 전달 대상의 사건의 내러티브고요. 이야기를 읽고 그다음 담론은 이야기를 이제 뭐냐면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야기 표현 방식, 내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담론이라고요. 근데 이게 담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때 담론은 요걸 얘기해요. 전달하는 방식으로. 근데 앞에서 얘기한 그 담론 있죠. 이 담론은 어떤 권력 의지가 작용돼서 형성된 어떤 그 팩트를 그러니까 담론은 어떤 권력 의지가 형성돼서 만들어진 어떤 이야기들을 얘기하죠. 네, 근데 여기는 전달 방식으로 쓰는 게 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야기 자체고 여기는 담론은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담론이에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러티브의 역사를 볼게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네, 요거. 내러티브는 현대에 와서 부각이 됐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현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쭉 있었던 거야. 예. 그래서 랑케나 이제 랑케를 통해서 이제 내러티브 하다가 신사학계를 들면서 내러티브가 죽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최근에 부활이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 그다음 또 뭐냐면 또 신문화사 같은 거 등장을 했거나 아니면 역사 교육에서는 아까 처럼 얘기했처럼 영역 고유 인지론자들이 이제
영일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등등. 자, 그러면 내러티브의 역사를 좀 볼게요. 예전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자, 내러티브는 이제 중국에 보면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중국의 도덕적 교훈의 역사를 강조했죠. 그 역사에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면서 정치의 지배를 정당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공식적인 어떤 역사서에 역사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팩트를 강조하죠. 수의부작이라는 말 있죠. 예전에 한번 나왔던 공자가 나는 역사를 나는 기록할 뿐이지 조작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는 내러티브를 되게 억압을 해요. 이거는 소설 같은 허구다. 내러티브 객관적이고 팩트에 입각해서 써야 되는데 이 내러티브는 소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그 역사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내러티브가 좀 단절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역사, 공식적 역사, 수리부작 이런 것들 등등 그거가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역사 소설 볼게요. 서양의 역사 소설은 좀 달라요. 자, 서양 역사는 고대부터 문학과 역사가 일치했거든요. 네, 그 심지어는 문학이 역사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사실하고 그다음에 허구가 구분이 안 됐어. 그래서 마치 이제 소설적 역사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예. 그래서 사실적 글쓰기와 신화적 글쓰기가 병행되는데 그 유럽의 역사, 고대 역사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화적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제우스 신이 갑자기 나오고 헤라 여신이 갑자기 나오고 트로이 전쟁의 여신들이 막 같이 싸우고 이런 역사가 문학에서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문학의 내러티브적 요소가 역사 소설에도 많이 반영됐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역사에서는 내러티브나 상상력, 문학적 신문 역사 도구 사용했고 랑케도 그 공정와 객관적인 신화의 흐름을 통해 전지적 계율 태도를 견지했지만 랑케가 그래도 여기는 안 적혀있을 때 랑케가 내러티브 무시한 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죠. 랑케도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는 데는 객관적이었지만 과학적 방법을 도입했지만 그 역사는 서술하는데 대중들을 대상으로 서술할 때는 뭐가 예술이 필요하다. 내러티브 서술 방식을 강조했죠. 예, 랑케도. 그래서 이제 그 랑케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또 간념론자들도 강조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랑케식 내러티브 이제 서술에서 이제 강조했던 거고 간념론자들도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그 역사의 팩트를 바탕으로 상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는 대로 간념론에서 내러티브를 또 강조했어.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잠시 20세기 초반에 신사학 계열들이 등장하죠. 신사학 계열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내러티브를 이제 비판을 해. 이들 서술 방식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이다. 그러면서 내러티브 서술이 이제 뭐냐면 역사학에서 퇴출당하다.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언어의 허구성을 하면 강조하고 뭐 해체적 읽기 쓰기를 강조하잖아요. 다 문학적 내러티브야. 이건 뒤에 좀 얘기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해체적 읽기 쓰기 뭐 이런 등등이 등장하면서 내러티브가 다시 부활되게 돼요. 신사학에서 이제 약간 퇴출됐던 내러티브 서술 방식이 다시 부활돼서 부각이 됐고 특히 이제 신문화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내러티브 역사를 좀 서술했고요. 서양의 역사 서술 방식. 20세기 이제 내용들 뭐 최근의 역사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20세기 역사에서는 뭐냐면 비판을 받았다가 최근의 역사에서 다시 부활했다. 포스트 모더니즘 관련된. 그래서 신문화사 부분에 많이 반영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역사를 대중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과학적 역사까지 대중화시키는데 그 너무 걸림돌이 되는데 이 나중 내러티브 부활을 통해서 대중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고 특히 이제 신문화사 등장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비판 내용이고 앞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그 서양의 역사학에서 내러티브 역할 이렇게 보시면 설명했는데 일단 정리하면 고대 때까지는 역사가 그 문학과 분리되는 게 아닌 상태에서 내러티브 서술 방식이 각광을 받았고 근데 랑케도 할 때는 과학적 역사관을 강조했지만 서술 방식으로서는 내러티브가 계속 유지됐다가 신사학에 들어가고 다시 해체되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내러티브가 다시 부각이 되고 이게 발현된 것이 신문화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러티브의 특징과 장단점 볼게요. 요거 3번이 나왔어. 그래 갖고 이제 예전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내러티브 텍스트하고 연결돼서 나왔어요. 보통 역사 텍스트에 내러티브 텍스트하고 설명격 테스트, 사료 테스트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요거와의 비교 과정에서 뭐냐면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적 테스트를 볼게요. 아까 이제 그 텍스트가 3가지가 있다고 했죠. 근데 내러티브 테스트와 완전 정반대쪽에 있는 것이 설명적 테스트예요. 분석적 서술 방식이죠. 자, 이 분석적 서술 방식은 신사학계에서도 주로 많이 사용했죠. 과학적 역사를 추구하는 그쪽에서. 분석이 일단 뭐야? 분석은 조그만 그 사항을, 그러니까 어떤 황상을 짧게 짧게 나눠갖고 설명하는 방식, 분석적 서술 방식인 건데, 어떤 역사 사건이 있어요. 역사 사건이 있으면 이걸 원인 1, 원인 2, 원인 3 이런 식으로 얘기해. 자,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원인은 몇 가지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구제도의 모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문의 성장과 불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상적 계명사상과 미국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역사의 사건에서 쫄개쫄개 이렇게 작게 적어서 좁아서 그 작게 푸셔가지고 이것이 원인 1, 원인 2, 원인 3 이렇게 하는 것이 내러티브 아니 그 내러티브 설명적 테스트 방식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역사적 내러티브 방식은 좀 달라. 설명 방식은 자 일단은 형상 A가 있으면 원인 A도 넘어가요. 형상 B도 넘어가. 원인 넘어. 근데 이게 눈여볼 게 뭐냐면 각각의 기술마다 원인들이 되게 다양해. 물론 여기도 다양하지만 여기는 기술을 쭉 하면서 더 다양해요. 예.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이제 형상가고 원인 설명하는데 원인 1, 2, 3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또 잠재적으로 또 생략돼 있고 그건 넘어가서 또 잠재적으로 생략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남잡해요. 여긴 딱딱 떨어져 있잖아. 뭐 첫 번째 원인 있고 두 번째 원인, 세 번째 원인.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는 뭐가 있으면 A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넘어가고 좀 설명했다가 그 다음에 또 형상 비교 설명했다가 원인 또 B1으로 좀 넘어가고. 자,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난잡하고 체계가 없어 보이지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의 통일성이 있어.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양성 의 통일성이라고 보시나 그죠? 그래서 개별성, 독특성의 전체 맥락 속에 이해 및 질서를 부여한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난잡하고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그 이야기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죠. 예, 통일된 키워드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맥락적 이해와 질서를 부여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갈색책에 들어가 있는 예문인데요. 좀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집트 문명을 설명하는데 여기 보시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뭐 나일강 홍수 등 개별적인 사실도 있고 여기는 뭐 포면적이냐 그 중간중간에 뭐냐면 포면적이지만 또 잠재적이지만 원인들도 다양히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되게 남잡해 보이지만 그 서술 방식이 공통된 그 통일성 있죠. 뭘? 이집트 문화의 특징이죠. 이집트 문화의 특징을 통해서 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뭐 나일강 홍성 등등 개별적인 사실 하나 묻잖아요. 예. 그러면서 뭘 가능하게 한다? 앞에서 말처럼 다양성 내 통일성을 모사가 가능하게 한다. 자, 그 키워드가 뭐냐면 이집트 문화다. 예,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죠. 자, 그 두 번째 예시를 또 볼게요. 이 두 번째 예시는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그 내러티브 테스트 형식이라 해서 한번 나왔거든요. 예문호. 이것도 갈색 책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비잔틴 제국의 특징을 이제 설명해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좀 중구난방하죠. 대중폭동도 나오고 서유 군대 약탈도 나오고 이슬람 격퇴도 나오고 뭐 서유럽의 역사 조건도 쭉 나오잖아.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구난방했지만 공통적으로 그 속의 맥락 키워드는 뭐냐면 그 비잔틴의 특징이야. 요걸 기본을 깔려가서 이런 것들 이제 하나 묶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양성의 통일성, 다양성의 통일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물 방식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특징을 한번 자세히 좀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러티브는 갑자기 하마티브가 나와. 집에 요즘 관심 있어 갖고. 자, 특정 사실이나 가공의 과거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표현 방식으로 이야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좀 특징이 뭐냐면 또 이제 인과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인과적 요소는 그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개연성 있는 인과적 요소죠. 예. 그리고 이 인과성은 내러티브 본질적 구성이 아니라 보완적 요소예요.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인과성 요소가 본질적 구성이 아니라 내러티브 설명했던 기술적인 묘사가 강조돼 있다고 했죠. 뭐 어떻고 저쩌고 원인이 뭐고 이런 것들은 주요 부수적인 것들이지 중요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 인과성이라는 것도 다양한 원인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개별적인 행위 속의 사건의 단순히 묘사가 아니라 관계를 연결시켜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이야기 구성이다. 그래서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이야기 구성은 아까 그 이집트 문화의 특징, 뭐 비잔틴 제국의 특징처럼 다양성 내 통일성을 추구하는 거다. 예, 이런 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어떤 역사 이해 발판을 제공하고 요걸 좀 보셔야 되는데 하자의 존재를 감추지 않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지적 시점뿐만 아니라 1인칭을 포함한 다양한 시점을 사용한다. 자, 여기에서 전지적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게 전지적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설명적 테스트에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설명적 테스트는 전지적 시점을 쓰기 때문에 마치 객관적으로 보이죠. 객관적으로. 자, 근데 이제 내러티브는 전지 시점뿐만 아니라 1인칭이든 2인칭이든 다양한 시점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1인칭을 많이 사용해요. 1인칭이나 2인칭은 특징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내세운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걸 내세웠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게 내러티브의 특징이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주관적인 것들, 1인칭 이런 것들을 쓰면서 그 뭐냐면 다양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시점과 관련해서 이제 보면 역사적 인물의 의도와 행위를 드러낼 수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그 뭐냐면 시점을 사용함으로써 의도와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데 예문을 보면 똑같은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도 그 내러티브 서술과 설명적 서술 방식이 좀 틀려. 그래서 내러티브 서술 방식이 인간의 의도와 어떤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필립 2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드리드부터 명령을 늦게 도착했다. 그러니까 마드리드부터 명령을 늦게 도착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필립 2세죠. 필립 2세의 의도 때문에 이렇게 뭐냐면 늦게 도착한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설명 방식이 좀 달라요. 자, 이건 구조적으로 설명해. 왜 늦게 도착하냐? 이거는 그 당시에 16세기 베드는 지중해에 걷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마드리드부터 명령을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이런 의도나 어떤 행위보다는 구조적 배경을 설명해요. 이런 것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러티브 서술 방식은 여기 보면 브라운이 돌을 던져서 유리치 않게 주체가 누구예요? 브라운이죠. 브라운이 의도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돌을 던졌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진 거죠. 그런데 설명 방식에서는 어떻게 구조를 강조하기 때문에 유리가 약하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제 실질적 요소들은 이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일어났겠죠.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의 인종, 계급, 성이 서술 형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하자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제 하자가 누군지 알고 하자가 어떤 인종인지 계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자의 권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뭐냐면 이걸 내세우지 않고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이 주관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나라는 프로에서 1인칭을 쓰면서 역사 사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의 구성문이라는 점을 독자에게 이때 구성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독자들이 읽는 사람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반응을 익힐 수 있죠. 독자는 역사를 그 상대에서 자기 스스로 또 의미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라는 걸 내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가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익힐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나가 1인칭 내세운 하자가 상당히 권위 있는 인물일 경우에는 이걸 이제 읽는 그 독자들이 무조건 뭐냐면 또 순종을 해요. 따르죠, 권위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도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독자의 반응을 익혀서 그냥 다양한 반응을 독자의 어떤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고 비판적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또 한편은 그 하자가 너무 권위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경우에는 그냥 믿어버리는 그 말이 거짓이라도 그래서 이런 양면의 모습이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양면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 방식의 특징에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갈색 책이 있는 내용인데 이거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서술 방식의 특징이야. 두 가지 서술 방식을 기록을 했는데 자, 그 첫 번째 부분은 첫 번째 테스트는 똑같은 내용이어도 내러티브를 이제 통해서 이제 한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그 객관적인 서술 방식이야. 객관적인 서술 방식은 설명적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의도나 동기를 되게 강조해요. 근데 여기 설명 그 서술형 방식에는 남북평원의 역사를 서술할 때 뭘 강조하냐면 어떤 자연적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당시 문화적인 어떤 수치, 문맹률 이런 것들 인구가인 사회 문화적인 어떤 특징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분석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찾아볼 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의 이제 서술 방식이 이제 뭐냐면 내용들을 보면 제가 잘못 설명했네. 다시 설명할게요. 예. 여기를 내러티브를 제가 착각을 했어. 이게 아니라 다시 설명할게요. 갈색 책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저쪽 그 설명지 테스트하고 좀 착각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요거와 A와 B는 둘 다 뭐냐면 내러티브 설명 방식이야. 요거는 그래서 내러티브 설명 방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설명 방식에서 이제 좀 차이점이 이제 보는데 첫 번째 그래서는 그 인간의 어떤 승리와 공동의 승리를 묘사하는 방면에 그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연을 패배하는 인간의 실패를 묘사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상에 대해서도 A 관점과 B 관점을 다르게 서술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내러티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또 이제 그 서술 방식의 좀 특징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중요한 불행하기도 그럼에도 기록은 확실치 않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명적 테스트는 찾아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인간의 주관적인 의도나 이런 것들 내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뭘 묘사하냐? 그 당시 이제 그 사건의 중요성이나 표현지의 확실성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역사의 태도와 관점을 뭐냐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주관적 표현을 써서 어떤 표현의 진술의 확실성과 과거 사건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둘 다 내러티브고요. 그렇지만 관점은 좀 다르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의미의 어떤 승리와 공동체 승리를 모사한 방면이고, 두 번째 글은 자연의 지배하는 인간의 실패사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술하는 방식들은 인간의 의지나 어떤 그 저자의 어떤 그 주관적 의도를 내포할 수 있는 글들을 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는 또 그 안에 있는 저자의 세계관, 이데올로기를 독자가 느낄 수 있도록 판단을 했죠. 요거.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이런 내러티브를 읽고 그런 해석과 관점의 주체를 파악해서 비판적 읽기가 가능하다. 만약에 이게 설명적 테스트였다면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저자가 이렇게 주관성을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저자의 어떤 생각이다. 그럼 나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판적 읽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을 제가 잠깐 잘못했는데 A와 B는 다 내러티브 테스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내러티브 테스트는 인간 경험을 미묘하고 세밀한 특정적 부분들을 서술할 수 있다. 분석적 서술보다 기술적 서술만. 분석적 서술 방식과 이제 그 기술적 설명 방식의 차이점을 이렇게 밑에 적어놨어요. 자, 보통 분석적 설명 방식을 설명이라고 또 하죠. 예, 보편적으로 설명할 때 이제 분석적 설명하는데 주로 인과관계를 따져. 그 일반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데 반해서 기술적 설명은 묘사를 하죠. 개별성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보편성과 일반성이 결여됐고 주로 이제 사건의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사건의 어떤 계속성과 의미를 파악한다. 뭐 이런 A는 뭐 어떻고 B는 B 쫓고 이런 걸 선수하는 거 쭉 사건을 이제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석적 설명 방식도 있어요. 앞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여기 보면 이제 생태학자 실수해 갖고 뭐 해 가지고 뭐 자연 그 상태를 좀 약간 분석을 했잖아요. 또 사회문화적인 어떤 것들은 좀 얘기하고 그렇지만 요것도 있지만 더 중점을 둔 것은 뭐냐면 기술적 설명 방식이야. 여기에 중점을 뒀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해와 설명 함께 서술됐고 그다음 내러티브 설명 방식 불합정하다. 그래서 이해와 설명도 함께 서술했죠. 이해라는 것은 이제 주로 내면을 강조하는 것. 여기에 설명은 주로 인과관계 같은 것들, 외면을 강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내러티브도 각자 그 서술 방식과 달리 확정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어떤 그럴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불완전적인 서술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를 읽은 이게 독자들은 이게 이제 작품의 텍스트적 이동이 이게 뭐냐면 저자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자의 고유의 권위를 획득시키고 이미지를 탈실성화시켜. 그래서 종주에는 저자와 독자, 글쓰기와 글 읽기에 이분법적인 어떤 것들이 딱 있죠. 그런 것들이 경계가 붕괴된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게 지금 뭐 네이버나 뭐 다운에 댓글 보면 알 수 있죠. 뭐 기사가 뜨면 기사들 그래도 예전에 그냥 믿었죠. 예전에는 뭐 신문지상에 있는 내용들 그래서 받아들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안 믿죠. 기레기라면서 욕하면서 그 밑에 막 자기 생각을 밝히잖아.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댓글 보고 또 거기 대댓글 달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자, 독자, 글쓰기와 글 읽기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자, 독자나 글쓰기와 글 읽기가 뭐냐 이런 이분법적 그 경계가 무너졌다.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내러티브 테스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하여튼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지만 이제 주의할 볼 것은 뭐냐면 저자의 고유한 권위가 해체됐다고 했지만 간혹가다는 저자가 너무 권위가 높을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역으로 작용해서 잘못 작용해서 어떻게 돼요? 예. 저자의 말을 무조건 믿는 자의적 진실성에 부과하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예. 양날의 칼 같은 역할이죠. 네거티브가.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내러티브의 장점과 문제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이걸 암기해 두셔야 돼. 음. 자, 장점 뭐냐? 자, 아동들이 문화적으로 친숙할 뿐만 아니라 역사가 흔히 사용되는 수단이다. 대본 지식을 바탕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도 많이 있다고 했어요. 대본 현재적 측면에서 강조됐기 때문에 이건 5개념이 많다. 그래서 그걸 고치기 맥락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역사학습의 고유 개념들이 다른 시대, 장소,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다. 근데 주의할 것은 요때 역사의 고유 개념은 선지자 입장에서 본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내러티브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통해서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식한다. 근데 요때 인과관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 인과관계죠. 그다음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 의도, 결과 등을 다루면서 인간 행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 방향성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중등학생 역사학습에 집중했던 역사적 사고, 역사의 문제를 초등학생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를 사용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역사 이야기나 구화를 통해서 그 역사학습을 수단으로 논의했던 수준을 넘어서 넓은 의미에서 수의적 사고 양식과 대비된 독자적 사고 양식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예전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조카 그 손자를 데리고 뭐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이걸 넘어서 이제 그 수의적 사고 양식, 그러니까 삐아제 인지 발달과 대비되는 독자적인 역사 고유의 독자적 사고 방식으로 발달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는 되게 여러 가지로 쓰여요. 그 뒤에 있지만 뭐 역사 인식 도구로 쓰는 내러티브가 있고, 전달 도구로 쓰는 내러티브가 있고, 수업 소재로 내러티브가 있고, 수업 내용에서 내러티브, 네 가지 측면이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연구가 역사학습의 가능성 인정 바탕에 효과적인 학습 방법 내러티브가 진지하게 검토가 되고, 그 대표적인 이제 그 학습 모형이 이양 대비적 방식이야. 예, 이간이. 요거는 이제 독자적인 양식인데 이거 뒤에 있으니까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문제점을 볼게요. 문제점. 이 문제점은 한 두세 번 나왔나? 이 05년도에 나왔고 11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09년도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년 기출문제도 나왔어요. 한 네 번 나왔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내러티브 문제점 쓰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역사 교수 분들이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이제 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설민석 같은 분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약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러티브 중심의 역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특정 문화나 집단의 중요도에 사건 서열하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고 필연적 합법성, 정당성 같은 권위의 관점에 부합된다. 이데올로기 성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내러티브를 보면 그 대표적인 300이죠. 300이라는 내러티브를 보면 영화 300의 내러티브 보면 이 세상을 몰려나는 선과 악으로 나눠. 예. 선은 그리스고 악은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네.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겼다는 것은 그냥 다음 순위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넘어서 그리스의 어떤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페르시아의 어떤 전제적 정치 체제보다 더 우월하다, 정당하다 이걸 나타주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양이 동양보다 더 뭐냐면 문명 수준이 높다 이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필연적 합법성과 정당성 같은 권위의 관점이 부합되고 그 밑에는 이데오 관점이 강하다. 이건 이제 하이트가 지적한 건데 그래서 내러티브 안에는 이게 선과 악을 나눠서 결국엔 선이 이겨서 악을 쳐부신다는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체제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내세운다. 그런 이념적 요소가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중간, 끝이나 내러티브 구조는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네, 구조는 사건의 실제 흐름과 존재하지 않고 사건의 일관성 결말하고 싶은 요구, 도덕과 정당화의 의도가 있다. 이게 네, 여기에 찍어야 되는데 자 정자 지우세요. 자 도덕과 정당화의 의도가 있다. 이게 뭐냐면 보통 내러티브는 프로서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프로시라는 것은 기, 승, 정, 결, 형식으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프로세에 맞춰서 이야기의 소재를 뭐냐면 그 말하는 하잖아 작가가 이게 편집을 하잖아요 구조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이제 뭐냐면 이 내러티브는 그 끝이 항상 해피엔드로 끝나. 그래서 항상 이 프로 구조 안에서 선과 악을 나눈 다음에 뭐냐면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성인이 승리해갖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뭐 신데렐라 뭐 이런 걸 보면 그 안에 있잖아. 신데렐라가 어려서 고생을 했는데 그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결국엔 행복하게 살았다 결론을 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다. 그 내용이 있어요. 원판 신데렐라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들을 위한 동화 신데렐라는 그런 구조를 가는데 그래서 착하게 살아. 그렇게 도덕과 정당화 의구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뭐냐면 그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끝나지만 그 이후부터 안 나오잖아. 근데 행복하게 사는지 뭐 아니면 자기들이 싸워갖고 이혼했는지 잘 모르잖아.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기승전결이라는 것은 작가가 프로시널 구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장면들만 포착을 해갖고 짜집기 한 거에 불과하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결국에 건선진학적인 어떤 것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구도일 뿐이지 이 자체가 역사의 팩트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겠죠. 세 번째. 저자의 역사 해석이나 관점이나 정확성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에 잘 꾸며진 이야기를 역사 사실 믿는 경우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하자의 관점이 작용되고 무비판적 모입되고 자의적 진실은 불가능하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 하자를 너무 믿을 경우에는 하자가 마치 있는 그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모살해도 이거에 대한 이제 뭐냐면 듣는 청자들은 그대로 믿는다는 거야. 예. 대표적인 설민석 그 분이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하죠. 예. 팩트 맞지도 않는 것들 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그걸 지적하면 설민석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누굴 비난해요. 예. 그 비판하는 사람 비난해. 예. 대중들은 그 관심 없어. 역사 팩트 맞느냐 안 맞느냐. 설민석이 재밌고 권위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믿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 자의적 진실성이 부과. 그래서 내러티브의 양면 중에 한 면이 있죠. 한쪽은 무지하게 비판하는 반면에 하자를 그대로 믿을게요. 그냥 매주를 콩을 쓴다고 그대로 믿는 거. 이런 문제점이 등장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연대기적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내러티브는 이는 역사적 상상을 제고하는 것에서 줄곧 비판해왔던 무미건조한 역사학습의 정의다. 근데 이제 니은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시읒하고 좀 차이가 있어. 시읒을 보면 상상력과 감정이입을 강조한다는. 예. 근데 여기서는 상상력을 제고한다고 하죠. 이게 모순점이죠. 이건 왜 하냐면 내러티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뭘 비판하냐면 뒤에 나오잖아요. 내러티브 중에 역사적 내러티브를 비판하는 거야. 내러티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가 있고, 근데 여기는 문학적 내러티브를 비판한 거야. 근데 모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문제점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여러 관점들을 같이 기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사건의 중요성, 역사의 설명 과정, 이득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제가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썼긴 썼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파란 책 내용이. 파란 책 드러낸다가 맞아요. 드러낸다. 드러내지 못한다가 아니라 드러낸다가 맞죠. 예. 왜 그러냐면 이 갈색책 27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잠깐 앞에 돌아서 여기 보시면 그 내러티브 특징을 쭉 기술하는 내용에서 여기 있죠. 그 안에 담긴 저자의 관점과 세계관, 이데올기를 독자가 느끼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분명히 드러낸다고 이제 할 수 있잖아. 드러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볼 때 여기도 위에도 이제 보시면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중요함, 불행하기도. 그래서 프론의 진술의 확실성, 과거 사건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거잖아. 역사의 관점과 태도가. 근데 여기는 드러내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 이거는 어떤 거냐? 어떻게 해석하냐? 요 파란 책은 그 논문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갈색책 논문을 묶어놓은 거고 파란 책은 그 논문을 보고 요약한 거잖아요. 예, 개론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정리한 분이 교수님인지 그 밑에 대학원생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졸다가 잘못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 이해를 못해갖고 그냥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건 팩트는 아니다. 이건 내용하고 틀려. 논문 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드러내지 못한다가 아니라 드러낸다라고 해야지 딱 맞을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비웃을 보면 자 학생들이 내러티브를 전후관계를 무조건적 역사적 인과관계를 간주하는 경향인데 인과적 필요성에 따라 역사학습을 설명한 학습을 할 수 없음. 이게 뭐냐면 전후관계가 인과관계 아니죠. 인과적 그 당연히 선후관계적 요소가 많은데 마치 이걸 인과적 필연성 인식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 비판하는 내용 중에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에서 이제 상상력과 감정이입을 이제 강조한다 했는데 이걸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냐? 팩트를 무시한다는 거야. 뒤에 얘기했지만 그 문학적 그 내러티브는 팩트 이거 좀 다시 한번 여기 있네요. 그래서 내러티브를 너무 강조하면 요거 밑에는 정확하지 않은 개념과 공상을 역사적 사실로 혼돈해요. 예. 문학의 내러티브의 특징이 이제 역사하고 문학은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요거 이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산적 꾸민 형상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개념과 공상을 역사적 사실과 혼동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대동요 지도 같은 것도 있죠. 대동요 지도에서 만들어진 과정에서 예, 김정우가 뭐 와서 백두산을 7번 8번 왔다 갔다 하고 흥성대원군이 그거 지도를 보니까 때려 부시다 갖고 판본을 다 불타 없애지고 자 마치 그런 뜻하죠. 예. 근데 이건 판타지예요. 그거는 일본 애들이 조작한 얘기인데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소설로 영화로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건 다 뭐냐면 공상적 꾸민 영상이야.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문학적 내러티브 자체가 역사적 팩트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아서. 자, 그다음에 뭐 역사적 사례를 종합한 유머나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어, 불적절하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부적절하죠. 뭐 다양한 것들을 묶어갖고 제시하는 건 좋은데 이걸 어떤 항목에 따라 원인과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제 조직하는 게 부적절하고요. 과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려내는 것이 역사가 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게 몇 년도에 나왔던 거야? 네, 09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내러티브는 역사적 인물과 감정의 정서를 부각시켜 쉽게 스토리에 접근하지만 개념이나 복잡한 이슈를 부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상상력 감정을 강조하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러티브는 그거 여기에 연결돼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먼저 나열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조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념과 일반의 논리적 역사 설명하는데 좀 부적절해요. 네, 이거는 뭐가 적합하냐? 이건 설명적 테스트가 적합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설명적 테스트가 적합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것도 09년 기출문이 나왔고요. 그 앞에 이제 과거 모습이 있는 그대로 살려내는 것이 역사가의 할 일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요건 이제 뭐냐 09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또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내는 거는 역사가의 주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살려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분석을 비판하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 단순히 살려내는 것이 역사가의 주요 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재현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지. 단순히 재현만 하면 뭐해? 그 얘기야 지금. 근데 이제 요 상상력과 감정이입을 너무 강조하다면 재현에만 그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실제 어떤 모습들이. 근데 그 해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의미를 통찰력으로 제공할 수 없죠. 요 내용에서 이제 얘기한 거고. 자, 그러면 그 문제점 대처방을 볼게요. 감정이입이 개입되면 그러니까 이제 내러티브에 감정이입이 많이 개입되잖아요. 그러면 역사적 비판 정신이 소멸될 수 있거든요. 그래 갖고 이때 이제 이걸 뭐냐면 그 대처하기 위해서 무슨 개념을 끌어들였냐면 역사 교육자들이 브레이트의 낯설게 하기를 제안했어요. 예. 자, 이 낯설게 하기는 브레이트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연극이나 뭐 영화 같은 것들 평론하는 비판 평론가야. 근데 이 사람이 그 낯설게 하기라는 걸 제시하는데 왜 제시했냐면 보통 이제 연극을 보면 연극에 매몰되는 그 사람들이 캐릭터에 이제 뭐냐면 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게 돼요. 그래서 캐릭터의 발언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믿고 그 사람의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캐릭터만을 100%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브레이트 보니까 이거 좀 그 문제가 있다. 관객과 그 캐릭터 간의 어떤 뭔가 분리시키고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낯설게 하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친숙한 대상이지만 한 발 더 물러나서 좀 객관적으로 좀 낯설게 보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감정이입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브레이트가 이제 그 제시한 개념이에요. 영국 평론가였는데 이걸 역사학에 도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브레이트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제시했는데 보여주는 거 의미, 그다음에 감정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보여주는 거 의미는 진리의 한계를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만 나타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가 모든 걸 다 풀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만큼 나타나게 하면 관객들이 그것을 해석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객은 배우가 표현되는 인물과 사건에 특정하게 해석된 하나의 세계를 인식하면서 이걸 과거 사건의 다양한 해석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캐릭터에 매몰되지 않고 그 뭐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어떤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어서가 아니라
믿어서는 안 되고 좀 다양한 관점에서 캐릭터 분석가 필요했겠다는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우가 모든 것을 마치 전위적 작가 시점처럼 모든 걸 신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한계를 인식을 보여주는 거야. 자기가 고민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관계부터 그 배우의 인식을 한계했던 걸 확인해주고 그 다양한 어떤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그 역사학에 도입돼서 역사 감정을 할 때 거기에 매몰되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가 인 거죠. 그래서 하자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죠. 감정이입은 이제 진리로서 제시는 되는데 배우가 보는 만큼만 보게 되고 줄거리 자체 감정이입된 진리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배우와 관객이 주어진 사건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 전제로 전략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이 감정이입을 이제 뭐냐면 개선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을 이용해서 진리의 한계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죠. 감정이입의 문제점. 이 문제점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것을 뭐냐면 한계를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진리의 한계를 제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방법론을 어디에 그 감정이입에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어디에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 하자의 권위를 마치 무조건 믿는 그런 문제점. 관객이 그 배우의 캐릭터의 어떤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을 좀 문제가 있듯이 좀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배우가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나타나고 아주 전지적 작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V8의 낯설게 하기 같은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러티브의 관점을 이제 볼게요. 내러티브 관점. 예.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 50번이에요. 예. 마지막 인증번호 50번이고요. 자, 요거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 예.